지금 이 시간 미국에서는 연준의 11월 FOMC 회의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페드보다는 오히려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을 읽어야 미국 경제와 증시 향방을 잘 예측해 볼 수가 있고 또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시각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앞으로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이 더욱더 강화될 이 제니 옐런 장관 쪽으로 시선이 빠르게 이동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사안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눈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 페드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회의 결과에 대해서 미리 소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방송 직전에 이 방송의 책임을 맡고 있는 조지현 대표께서 네. 현장에 나왔는데요. 미국 증시가 좋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사상 최고치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하이스 포인트라든가 피크보다는 하이어 이런 쪽을 말씀드리는데요. 오늘도 미국 증시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 증시든 미국 증시든 지금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핵심적 요소를 이렇게 핵심적 요소에 더 민감한 겁니다. 예. 우리가 보면 한국 증시를 얘기할 때 뭐 호주 중앙은행의 어쩌고 이렇게 이런 얘기까지 전부 이런 걸 보통 해설을 위한 해설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주가를 결정할 때는 다양한 변수들이 있겠습니다는 복잡하면 서로가 플러스 마이너스 될 때 가장 핵심적 요소만 말씀드려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증시를 얘기할 때 호주 중앙은행의 금리가 뭐 동결한다든가 인상한다든가 이런 쪽은 사실 플레이어들한테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하는 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지금 미국 증시를 해설하고 한국 증시를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요. 지금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페드 입장에서는 11월 회의를 어제부터 맡고 있습니다는 나아가기도 그렇고 테이퍼링도 그냥 자신 있게 추진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되돌아가기도 어렵고 네.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보통 중간지대의 불안이다. 그 서커스에 이렇게 공중 그 서커스를 할 때 내가 되돌아가기도 어렵고 새로운 이렇게 그네를 좀 줘야 되는데 그 그네가 제 시간에 오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 사이에 굉장히 불안감이 있던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상태에서 출구 전략을 너무 성급하게 실천하면 경기가 좀 거꾸러지는 측면이 있고요. 이걸 에클스 실수 누차 말씀드리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늦게 가면 자산분의 거품이라든가 인플레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린스펀 실수라고 그러죠. 요 중간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그렇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랬을 때는 경제 정상화 역설이다 해서 자 이번에 회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증시에 나쁘진 않다. 하드 테이퍼링이 아니라 소프트 테이퍼링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금리와 연계도 안 시킨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나든 간에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이번에 그 FOMC의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증시에 우호적이지 않느냐. 어제도 올랐고 오늘도 미국의 증시가 모습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직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시장 자율적으로 주가가 올라간 측면보다도 정책 요인에 의해서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까지 유동성 장세다 이런 쪽으로 해서 사실 그 만드는 데에는 가장 주체가 페드거든요. 근데 이제는 페드가 출구 전략을 이제 추진하지 않습니까? 테이퍼링 추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국의 그 경기라든가 미국의 증시는 누가 담당할 것이냐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월가에서 보면 재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페드 입장에서도 재정의 보완적 역할을 강조했고 미국의 월가에서도 이제는 통화 정책이 완화해서 테이퍼링을 추진하니까 어쩌거나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더 이상 받치지 못한다. 그러면 재정이 미국 경기라든가 정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제닛 앨런 재무장관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 12월 3일 날 임시 예산안과 그다음에 임시적으로 연방부채 상한을 올렸던 요 문제를 지금 이제 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떻게 귀결되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증시라든가 그다음에 미국 경제 모습 그리고 전 세계 모습이 좌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또한 임시 예산안과 연방부채 유예는 미 재무부 거기에 책임자인 제닛 앨런의 담당입니다. 그래서 월가에서 관심이 빠르게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 지지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슬람이라든가 관련된 이렇게 또 아프가니스탄의 과거에 좀 미 국민들을 통합할 수 있을 정도의 유색을 통합했을 정도의 이런 점의 흔적이 이렇게 좀 안 좋기 때문에 예. 지금 해리스는 거의 그 기대와 달리 좀 굉장히 존재감이 없지 않습니까? 외신에서도 잘 안 보이는 안 것 보이죠?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 이전에는 국민의 화합과 통합 타원에서 유색인종 계열의 해리스로 합쳐서 굉장히 환상의 조가 될 것이다 하는 측면인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데 있어서는 해리슨이 원투 펀치 역할을 못한 것도 큰 역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의 제2의 고향이라 하는 버지니아주에서 지금 공화당이 그래서 상징적 의미가 큰 거거든요. 아까 정인설 특파원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버지니아에서 지금 공화당이 여러 가지 이렇게 볼 때는 좀 앞설 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보다 보니까 자 지금 상태에서는 국정의 총괄을 맡고 있는 바이든과 해리슨으로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제 문제에서 제닛 옐런이 전체 국정 운영 총괄에도 제닛 옐런에 맡아주는 역할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닛 옐런 쪽으로 월가 시선들이 몰려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의 역할이 더 강화될 것이다. 이런 시각들이 워싱턴이나 월가에서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자,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날 출범한 이후에 네. 지금 9개월째 이렇게 되고 있죠. 9개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시청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과제를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리스가 이걸 담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1월 20일 날 한번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그 과제의 경중을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잔상,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 트럼프의 과제를 끌어안고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 어제 그 카프스 26에서도 결과적으로 보면 기후 정상회담 이런 거에 관련해서 트럼프가 갖고 있는 탈퇴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 다음 대통령이 고개를 숙이는 입장에 이게 밝히고 있습니다는 그것이 전임 트럼프에 남겨졌던 정부 과제들이었죠. 근데 그 과제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민주주의 상징인 의회도 붕괴됐죠. 그다음에 시장 경제도 붕괴됐죠. 월가도 점령돼 있죠. 이 과제들이 굉장히 만만치 않은 과제거든요. 그래서 자 국민 화합 차원에서는 남북 전쟁의 링컨의 과제다. 그 다음에 경기 문제에서는 대공의 루즈벨트의 과제다. 이런 과제가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제 문제에 왜 제니 옐런 쪽으로 가냐 하는 네. 측면에서는 경제 문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는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하더라도 물렁물렁한 뱀이 꾸불꾸불하는 스네이크형 경제입니다. 회복됐다 질적으로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게 K자형 구조다. 다음 자막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K자형 구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화합과 통합 차원에서 부익부 빈익분 이거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돈 흐름을 관장하는 페드에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에 돈을 뿌리면 주가 올라갑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그게 보난자 이펙트입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과 관계없이 돈을 뿌려대니까 주가 올라가 부동산가. 아니 자산이 있고 돈이 있어야지 그 혜택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 능력입니까? 그게 뭐냐 특산 상경에서 주가라든가 부동산 가격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K자형 구조를 사실은 이제는 통화정책에 담당하는 페드라든가 그 다음에 제롬 파월이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이거 해소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뭐냐 지금 무제한 통화 공급에서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는 자산 거품이라든가 약달러 문제 이런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이렇게 사실 미국 경제 현안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안고 있었던 취임 초의 과제, 링컨 과제와 루즈벨트 과제 굉장히 큰 과제죠. 그다음에 경제 문제에 있어서 지금의 문제는 재정이 통화 정책보다 재정이 담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제니 옐런 쪽으로 가고 지금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에 주어진 난제를 볼 때 어제도 이제 외신에서 전해졌던 이렇게 굉장히 사과를 하는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게 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미국 정치의 워싱턴 정가에서 나오는 폴리레커라든가 평론을 보면 너무 힘든 과제가 아니냐. 아무리 외교라든가 이런 쪽엔 아주 정통하다 하더라도 지금 나이상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렇게 보면 너무
당신한테 맡겨진 과제가 너무 힘든 과제가 아니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거기에 이렇게 해서 다음에 4년 후에 보통 미국의 대통령들은 연임은 시켜주거든요. 네. 근데 연임에 내가 이렇게 하는데 민주당의 지지도를 이렇게 지지자를 이렇게 대상으로 보면 바이든 대통령으로 연임시키기에는 민주당 지지층의 입장에서도 더 이상 힘들지 않겠느냐.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정권을 연장한다 하면 바이든 대비해서 다른 차세대 지도자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죠. 네. 이런 쪽에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것이 월가 입장에서는 이제는 바이든 해리스의 국정 총괄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가긴 가야 된다. 4년 동안. 네. 누가 해야 되느냐. 경제 문제에서 제니 앨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역할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트럼프 대신해서 바이든 대통령에서 섀도우 프레지던트 얘기했습니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섀도우 프레지던트라는 용어가 이렇게 이제 그때 화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시청자 여러분한테.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섀도우 프레지던트가 트럼프는 자기가 섀도우 프레지던트지만 실제로 미 국민들이 이 트럼프를 가져가기에는 좀 어렵다 네. 하는 측면에서 섀도우 프레지던트가 세도 정치가 제니 앨런이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쪽에 이렇게 그 용어가 이렇게 그런 쪽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관심도 이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 문제가 제일 중요한 이 시점에서 벌써부터 월가에서는 옐런 일기의 연말 연시를 보낼 것이다.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처럼 사이콜로지 이펙트, 심리적 효과와 그 다음에 증강현실 시대, 네트워킹 시대에서는 유행어입니다. 뭐 오징어 게임 자체 유행어지 않습니까? 네. 왜 유행어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오징어 게임에 대한 긍정적 편향이 생기니까 그게 대중화돼서 지금처럼 세계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월드니까 사실 세계가 바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그게 하나의 트렌드가 형성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거기에 수요가 형성되니까 거기에 관련돼 있는 주가가 쭉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도 이제 모 대학에 가서 네. 이게 교수님들 계시고 뭐 했습니다는 자 우리가 자꾸 이기주의라 하면 이기주의가 나쁘다 하면 어떻습니까? 따라가지 않는다. 근데 지금은 뭐냐? 세계가 모두가 이기주의를 취한다. 이기주의를 보면 우리가 글로벌이 좋으냐? 항상 왜 글로벌이 좋습니까? 그 사회 가치 판단인데 지금은 글로벌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기주의가 나쁘다는 것은 과거 글로벌이 좋다는 관점에서 판단이다. 근데 지금은 세계가 아우타키 자급자족하지 않느냐? 네. 자급자족하지 않느냐? 현대차가 반도체 칩 하나 가지고 현대차 그걸 못 만들지 않느냐? 그런 상태에서는 이기주의가 각국들이 따르는 이기주의라면 그걸 쫓아가야 된다 하는 이런 입장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게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사이콜로지 이펙트 그다음에 네트워킹 효과 때문에 긍정적 아무리 트럼프가 또라이라 하더라도 이거 아침 방송에 좀 그래서 예.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또라이라 하더라도 그쪽에 가치가 형성되고 그쪽으로 가면 그건 뭐냐 좋은 쪽으로 보면 창의가 되는 겁니다. 과거 이론으로 보면 창의가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과거 이론에 접목되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또라이라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쪽에 대중화되어 있으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항상 뭐냐 학문적으로 이렇게 있는 사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자기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대학 교수라든가 이런 게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이런 변화는 정상화되겠지 해서 이걸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또라이로 네. 취급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쪽으로 지금 기업들이 가기 때문에 자 인문학 보겠습니다. 인문학은 우리나라의 인문학인데 대학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요. 네. 오히려 기업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인문학의 성격이 반했는데도 불구하고 인문학의 학자들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과거의 기득권에 머물러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인문학은 사회 가치이기 때문에 커먼센스이기 때문에 대중화가 좋든 싫든 대중화되면 그쪽으로 변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쪽에 수요가 형성되고 상품이 팔리기 때문에 예전에 볼 때는 그게 또라이라 하더라도 그쪽에 상품이 형성되고 있잖아요. 오징어 그렇죠. 게임이 잔이라 하더라도 그쪽에 형성되고 있잖아요. 기업은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어제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런 측면이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과거의 생각, 과거의 기본했던 또라이라 하더라도 가치가 형성되고 수요가 형성되면 시장은 형성되고 거기에 맞는 연관된 주가는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렇게 보면 앨런 신드롬, 앨런 이펙트,
앨런 덕트린이 나오거든요. 오. 이게 뭐냐? 네. 이게 앞으로는 앨런 장관의 역할이 크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페드와 파월 의장이 사실은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증시라든가 경기에 우호적으로 갈 수는 없다. 테이퍼링 추진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지금 K장 구조로 할 땐 재정의 역할이 중시하다 하는 입장에서 그런 쪽의 얘기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아마존.com이라든가 이런 게 책이 팔리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관심도가 있다는 것은 앨런을 알자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존.com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경제 강렬이든가 이런 거 또 유명한 그 이론가들에게 대비해서 이렇게 보면 어찌됐든 제니 앨런과 관련된 책이 꾸준히 팔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꾸준히 팔리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 서학개미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앞으로는 파월을 읽고 페드를 읽는 것보다는 미 재무부를 읽고 그 다음에 재무부의 수장인 제닛 앨런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학개미분들은 이렇게 테슬라라든가 이런 쪽을 잘 투자해서 이렇게 많은 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는 또 추가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제는 페드 그다음에 파월보다는 자 어느 쪽으로 제닛 앨런 쪽으로 이렇게 제닛 앨런 읽기에 나서야 된다 하는 것을 테이퍼링을 내일 결정하는 시점에서 시청자분들한테 전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서학개미들을 대표해서 아마존에서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 관련된 책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실질적인 경제 컨트롤 타워가 지금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인데 앞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보십니까? 결국은 이제 제니 앨런이 어느 쪽으로 미국의 경제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네. 통화 정책도 거의 수렴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이끌어갈까 이런 기조를 볼 때는 일전에 한번 작년에 제닛 앨런이 재무장관으로 거론될 때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994년에 예일 동문회 때 제닛 앨런이 그때 페드 인사 있었는데요. 이게 얘기했던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 이걸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당신이 페드 의장이 있을 때 페드의 통화 정책의 근간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바마 정부 때 경제정책의 근간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2008년, 2009년에 금융위기를 극복할 때 적용해서 사실상 전후 최장의 전후 성장률은 낮긴 하지만 전후 최장에 이렇게 그 미국 경기에 호황세가 있고 글로벌 증시의 강세를 이끌었던 배경입니다. 근데 이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 뭘까 하는 측면은 예일대 동문들의 이렇게 학파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게 이제 굉장히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자 전후 최장의 미국 경기 보면 전년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1960년대에 케너디 존슨 때 전후 최장이었습니다. 그걸 극복했던 게 그 위에 제1차, 제2차 얼리석에서 1970년 실현을 겪다가 예. 사실 그 다시 한번 미국 경제에서 보면 전후 최장의 기록을 60년대 기록을 경신했던 것이 1990년대에 트럼프 클린턴 정부 시절에 뉴경제 신화거든요. 이때도 1960년대에 기록했던 전후 최장을 기록했습니다. 네.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90년대에 기록했던 소위 인터넷 신화에서 빌 클린턴의 뉴 이코노믹 신화를 경신했던 것이 2008년, 2009년 이후에 제닛 앨런이 페드 의장으로 있었을 때 그때입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전후 최장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후 최장을 가지고 경신했던 그 패러다임이 일거시경제 패러다임이다. 그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케너디 존슨에서 박해적인 베트남 특수가 있지만 그때 그런 것을 잘 활용했던 것이 아서 오쿤의 법칙이라 하죠. 로버트 솔로우, 이게 이제 솔로우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너스 에로, 이런 에로 교수의 사실 그 러닝 바이 둔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죠. 요 사람들이 이론적 토대가 돼서 1960년대 전후 최장을 기록했던 겁니다. 네. 70년대, 80년대 어려움을 겪다가 1990년대 클린턴 정부 시절에 전후 최장을 했던 사람이 윌리엄 노더하우스, 로버트 시올러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일대 교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2008년, 2009년에
미국 경제에서 금융위기 이기에 전후 최장을 그 이후에 기록했던 것도 지금 뭐냐 제닛 앨런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는 제닛 앨런에 대해서 바이든, 해리스, 그 다음에 파월 그리고 페드가 테이퍼링하고 여기 지도 떨어질 때 제닛 앨런에 대해서 성공한 모델이다. 네. 성공한 모델이다. 성공한 모델이니까 자 이론적으로 서로 이렇게 서로 엇갈린 상태에서 성공한 실천적 모델이다 하는 측면에서 이런 제닛 앨런에 대해서 신뢰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이 상당히 좀 재밌고 흥미로운 내용이었는데 사실 미국 경제를 옐런 재무부 장관이 뭐 전체적으로 조율해 나가기는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책무는 재정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는 통화 정책이 테이퍼링 가니까 재정 네. 정책의 역할이 지금 이제 중요하지 중요하겠죠. 않습니까? 그러면 재정으로 그렇게 이끌어갈 것이냐 하는 측면을 보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대통령 후보 관련해서도 이렇게 이론적 문제라든가 이런 걸 여기서 좀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홍남기 부총리께서 이렇게 딱 나오십니다. 지금 영국에 가 계신데요. 여러 가지 모 후보의 이렇게 관련은 국민의 지시에 따라가 있는데 그 국민의 지시가 전부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는 국가 채무를 우려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는 관련은 국민에 따라가야 된다. 근데 그 국민이 대표성을 갖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여러 가지 대선과 관련해서 뭐 이렇게 논란이 돼서 이 정치 문제이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좀 이렇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재정의 역할을 할 때 국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선 재정이 하방 격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정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연방 부채가 꽉 찼다고 재정 지출을 안 할 것이냐? 국민이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상태에서는 재정 지출은 계속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성장률이 이자율에 비해서 높아야 됩니다. 이걸 항상 제니 앨런이 빚내서 더 쓰자 이런 시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여당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모 대통령을 빚내서 더 쓰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쓰긴 써야 됩니다. 근데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높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자율은 기준금리가 아닙니다. 시장의 금리입니다. 근데 미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성장률이 뭐냐? 가장 안 좋은 3분기만 2%입니다. 네. 지금 국채금리 10년짜리 몇입니까? 1.5 1.5 이렇게죠. 되죠. 네. 그래서 더 쓰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거꾸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성장률 지금 3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니까 에스터리크 4승 때려 그러면 1.2%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국채금리 지금 몇 프로입니까? 대출금리 몇 프로입니까? 5%까지 가고 국채금리 3%입니다. 이때는 뭐냐? 이 논리가 맞지 않는 겁니다. 네. 지금 모 후보의 이렇게 그 경제정책에 이렇게 빚내서 더 쓰자 미국의 얘기를 하는데요. 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 지키지 않고 그냥 빚내서 더 쓰자 하면 나중에 국가 채무는 자 나중에 뭐냐 여러 가지 국가의 디폴트 문제에서 돌이킬 수 없는 후손 세대의 현 세대가 돌이킬 수 없는 낙인 효과를 주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항상 염두에 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의 문제를 극복하면 반드시 뭐냐 계속해서 더 쓰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부터는 갚아나가자. 지금 홍남기 부총리께서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는 지금 올해 들어 세수가 많기 때문에 어찌됐든 갚아야 된다 하는데 모호에 더 써야 된다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논란이 되는 거죠. 저희가 보기에는 홍남기 부총리는 두드러운 건 아닙니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래서 홍남기 저랑 뭐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다 해도 굉장히 두들기를 많이 팼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안전 얘기도 많이 했는데요. 그러나 이분은 재정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국고가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났다. 국채 채무부터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제니 앨런의 기조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쓰더라도 국가 채무가 증대하면 경제가 좋아지면 갚아야 된다 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 정책이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럽니다. 반드시 뭐냐? 지금 상태에서 제니 앨런의 전 국민 대상으로 지원금 주자. 우리나라도 지금 있죠?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입니다. 지금 미국 사회에서는 줄사표 던지기가 되고 있습니다. 코브라 효과 때니까 항만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정적으로 국민들이 해줘서 국민들의 생활물가 고충을 담당해야 될 사람들이 국난 극복금을 넘어주면 아니 내가 지원금 주는데 또 떨어지면 또 주는데 내가 힘든 일 가겠습니까? 안 가는 거죠. 네. 코브라 이펙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그게 그렇거든요. 그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재정 지출의 효율성 증대는 재정 지출이 하지만 효율성 증대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효율성이 증대돼야
국가 채무가 일시적으로 허되도 나중에 갚는 겁니다. 후손 세대 빚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때 명확하게 국민들이 공감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공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페이고입니다. 제닛 앨런은 사실상 국민의 경직성 경비, 국민의 예를 들어서 무슨 구청이 화려해진다든가 공무원 봉급을 늘린다든가 그다음에 공공 부분에 있어서 전등끄기 이런 임시직 늘리는 아르바이트 이거 지금 젊은 세들이 그거 선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요. 그거 쉽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경비는 지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기와 관련된 지출만 경기와 관련된 이 인프라성 투자 지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가 채무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일반 경직성 거는 지불해라. 일반 경직성 경비는 공무원 정말 왜 무슨 구청의 건물이 그렇게 화려합니까? 임대해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임대 쓰라. 네. 그리고 그 경비 남아있지 않습니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 봉급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거 다 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그거 좀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국가가 비상사태니까 그분들 좀 이렇게 존대해야죠. 근데 국가가 어려울 때는 그 국민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일반 경직성 경비는 경기부양 효과가 적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적 총량은 들이지 않고 경기부양 효과가 줄일 때 위기 상황이니까 줄여서 인프라 투자 부분에 경기부양 효과가 줄여요. 이게 페이고입니다. 한쪽은 지불하고 인프라 투자의 경기부양 효과는 고! 총량은 규제!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쪽으로 해서 제닛 앨런이 재정 정책을 담당하는 거다. 제가 이게 이쪽 부분에 있어서 보면 비교적 많이 얘기했던 것은 이렇게 대통령 후보들이 지금 이게 나서고 있습니다는 너무 실제로 국민들이 다 그걸 원하지는 않는데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이렇게 좀 네. 많이 좀 말씀드렸습니다. 정치 발언과 달리 미국에서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제닛 앨런이 쓰자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있다. 또 최종적인 목표는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비교적 길게 했습니다. 옐런의 신조어 또 하나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equitable growth인데요. 월가에서 이 용어가 더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K자인 구조니까 네. 지금 밑에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안아줘야죠. 양극화가 안아줘야죠. 심해지고 있죠. 양극화가 안아줘야죠. 그게 자본주의 4.0 온정적 자본주의다. 그게 오바마 정부 시절에 국민들의 감정을 이끌어서 퇴임할 때도 미 국민들이 지지도가 떨어지는 게 관례입니다는 그래도 오바마 대통령 당신이 2번 연임하지 못했으면 퍼스트 레이디에 해당되는 이렇게 미셸 오바마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좀 대주집사하는 트럼프 전에 그랬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끌어안기가 바로 이큐터블 그로스다. 그래서 제닛 앨런이 미 국민들한테 지금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은 지금은 밑에 사람을 좀 끌어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이 문제는 나중에 좀 한번 더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난자 이펙트 자꾸 줄이는 거죠. 돈 많이 푼다. 이 테이퍼링 가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자꾸 이거 줄여줘. 보난자 이펙트 내라. 그리고 스케일링 이펙트에 가는 사람들한테 재정의 역할을 해서 그쪽을 담당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태크래시라든가 빅테크에 대한 규정, 반독점 규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닛 앨런도 이렇게 동조하고 있다. 미국에 이렇게 보면 그러면 지금 러셀이든가 이런 쪽에 중소형주 네. 이런 측면이라든가 스타트업이라든가 지금 젊은 사람들이 창업하는 스타트업이 그래서 미 학생들이 줄사표를 내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오너들만 배불리게 하느냐 안 된다. 지금은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스타트업에서 젊은 사람들이 줄사표 던지게끔 네. 내가 기존에 아무리 아마존이 좋다 하더라도 거기에 배를 불리게 하는 이런 쪽으로 가지 않겠다. 하는 입장에서 그런 쪽에 해야지 창업적으로 하면 경제가 그만큼 신진대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업종이 되면 독점이 완화되지 않습니까? 예. 독점이 완화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빅테크 규제만 가지고 독점을 풀겠습니까? 밑에 베이스 경제 밑뿌리에 시장 경제 밑뿌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육성해야 우리가 HCS 지수라고 가지고 독점화 지수에서 해당되는 이런 지수를 완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풀어갈 거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Great Resignation도 온정적 자본주의와 또 연결을 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환율 정책과 관련해서는 옐런 재무부 장관이 어떤 방향성을 취하겠습니까? 네, 옛날에 2015년에 당신이
페드 의장이 있을 때 나왔던 베넷 해치 카퍼 다들 아시죠? BHS 법안에 의해서 미국의 환율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지금 중국 문제가 때문에 10월 15일에 발표되는 게 거의 좀 한 20일 정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COP26 정상회담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 환율 보고서가 조만간 발표되지 않겠네. 두 가지가 결정될 거로 봅니다. 파월 의장의 연임 문제가 파월 의장의 연임 문제가 결정하고 그다음에 조만간 미국의 환율 보고서가 발표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사실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환율 보고서 발표되면 이 내용도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니 옐런 장관이 미국 경제를 실질적으로 주도해 나간다면 서학개미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인사이트가 될 미국 증시라든지 달러 가치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네, 우리가 올해 들어서도 네. 사실은 자 모든 자금들이 미국 쪽으로 간다. 집 쪽으로 가고 채권 쪽으로 가고 모 쪽으로 가다 보니까 미국이 세계 자금을 빨아들인 거죠. 그런 과정에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BK 국내 종목 투자 부분적으로는 미국 주식보다 수익률이 높은 건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주식을 투자하십사. 그래서 BK보단 GBK를 강조했고요. 글로벌 ETF를 강조했던 겁니다. 그런데 베이스 커런시는 달러로 해야 된다. 해외 종목 투자를 권유하는 국내 그 증권사가 있는데 원화로 결제한다. 이건 좀 잘못된 겁니다. 올해 원달러 환율이 1,080원에서 지금 1,170원 가서 그 자체 환차 이익이 뭐냐. 환차익이 동일하게 다우존스 지수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환차익이 8%에서 10%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강조하고 실제로 지금 올해 들어서 2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서학개미들이 달러 베이스로 미국의 주식을 투자한 사람이 국내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을 그렇게 하는 거. 그거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지금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미국의 테이퍼링이 추진하면 어떠냐. 재정이 담당한다. 여전히 주식이 유망하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재테크사는 여러 가지가 있으시죠. 채권도 있고 집값 부동산도 있고 여러 가지 비트코인이 있으면 그래도 내년에는 주식이 간다. 근데 역할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역할이 페드에서 재정정책제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재정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이제 서학개미들이 스위칭을 바뀌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말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이제 미국 경제에서 보면 바이든 정부 2년 차에서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번 주말에서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었죠. 작년에 11월 6일인가 7월 때 네. 이번 주말이 1년 되지 않습니까? 1년 당선된 지.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도 추락함과 함께 바꿔보자 제2의 정부 출발을 구상하는 게 지금 상태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버지니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문제죠. 그래서 버지니아 결과가 만약에 공화당 후보가 된다면 완전히 쇄신할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서학개미들이 국정의 운용 중심으로 정책의 방향 우선 중심이 어느 쪽으로 바뀌는가를 토대로 해서 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미국의 테이퍼링 추진하면 국채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국채금은 그럼 채권이 안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은 레버리지, 미국 국민들도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왜 그럴까 하는 레버리지 투자, 대출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가계 소비가 위험세에 도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집값도 수익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주식 쪽이 계속해서 유망한데 사실상 중점이 바뀌었으니까 중점이 바뀐 쪽으로 이게 종목이라든가 하는 걸 스위치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달러 문제에 대해서는 달러는 시장에 맡겨놓습니다. 근데 왜 이게 달러가 강세되느냐?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인플레 문제가 가장 불거지지 않습니까? 근데 인플레는 무슨 인플레입니까? 미국의 내부에서 경기 과열 인플레입니까? 해외 들어오는 중국 제품이라든가 원자재의 비용 상승입니까? 그걸 따져줘야죠. 그러면 지금 수입 물가 상승에 따라서 공급 하역 차질에 의해 가지고 지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입 물가를 안정시켜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달러 강세는 당분간 유지한다. 달러 강세돼야 수입 물가 급등에 따라서 미국의 인플레가 올라가는 부분을 달러 강세를 용인하다 보니까 어떠냐? 수입 물가가 안정되고 인플레가 안정되고 인플레 문제를 테이퍼링 추진해서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을 파월 의장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 하는 측면에서 당분간 달러 강세는 수입 물가 안정 차원에서 강세는 용인한다. 이게 원달러 환율이 1,080원에서 1,180원대로 올라가는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경제와 증시 향방을 읽기 위해서는 옐런을 공부해야 한다. 오늘 옐런 신조어를 중심으로 자세한 내용 살펴봤고요.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